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하락한 뉴욕 증시 한번 빨리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이트 주제 열어봐 주시죠. 올해 최악의 하루 미국 증시가 급락 전환 도대체 왜 그럴까요? 위원님 낙폭으로만 봤을 때 2025년 들어 최악의 하루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급락으로 마감하면서요. 2025년 이후 최악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S&P 500은 1.7%, 나스닥도 한 1.7% 내렸고요. 나스닥은 무려 2.2% 정도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갑자기 좀 썰렁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마감됐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우선은 경제 지표가 발표된 것들이 서너 개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시장에 기대되는 수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물가나 이런 것들은 위로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요. 성장률 아래인데요. 각각의 어떤 수치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지난달에 71.7이라는 숫자가 나왔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요. 64.7로 급락하면서 작년 이래 보인 적이 없는 수치로 떨어지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것인데요.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면서 1년 아니면 5년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 즉 얼마만큼 물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위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 1년 후가 되겠고요. 아래 그래프 노란색이 이제 5년 그래프가 되겠는데 5년 후가 어떻게 될 거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인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3.3에서 4.3%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 생각하시잖아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뭔가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악재 인식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금리 이런 것도 이거 내려가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두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S&P 글로벌에서 PMI를 발표했습니다. 종합 PMI가 있는데요. 52.7에서 이것 역시 50.4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기준점인 50은 넘어선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52.4로 훅 떨어졌고요. 이 안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있는데요. 서비스가 또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국 주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 이런 것들이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경기 뭐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요인이 있었고요.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것도 약간 판매가 부진하게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지면서 전체적인 주시장이 좀 썰렁하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대 지수가 1.7에서 2% 넘게 하락한 하루고로 일단 지난 주말 시장이 마감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섹터별로 보면은요.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당연히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는 상대적으로 뭔가 좀 성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보수적, 방어적 섹터에 있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것들 사실 그런 것도 올라간 또 조금 반등하거나 이런 정도인데요. 나머지 9개 섹터는 모두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금리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특히 이러다 보니 패드워치 툴에서 보는 우리 많은 분들 자주 보여드리는 패드워치 툴에서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는 그나마 또 한 번 금리 인하에서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가 한 번 더 있어서 두 번의 금리 인하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달러는 금리 하락하면 달러는 조금 내려가는 것이 상례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달러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난 주말에 하락으로 크게 내려간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것을 거의 다 없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좀 쭉 흘러내리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 심리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바뀐 것도 없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제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고물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자, 그동안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전에 올랐던 부분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뿐 아니라 이 이후에서도 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바로 빅테크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딥시크와 엔비디아, 실제 주말 사이엔 엔비디아에 대한 끝물에 대한 우려감, 또 테슬라 등 약세 굵직한 종목들이 속출했는데요.
네, 딥시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설날 연휴 때였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엔비디아가 그날 하루도 많이 빠졌고 포함해서 엔비디아가 그 당시 직전 대비해서 주가가 17%나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나마 많이 좀 반등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핵심은 이거죠. 딥시크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칩을 쓰더라도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거에 관한 논란에 종집을 찍는, 물론 젠순왕의 시각인데요. 젠순왕이 DDN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데이터 다이렉트 네트워크라는 매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에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중국 스타트업의 혁신이 인공지능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늘릴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칩도 개발하고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매일 뉴스 요즘 보시면 알리바바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중국이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AI 투자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요즘 이제 우리나라 지상파 뉴스도 많이 나오던데요. 소위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사람의 형태를 띤 로봇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된 확인은 안 해줬지만 얘기 나왔던 것이 결국 메타 플랫폼도 이제 가정용 로봇부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모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AI가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를 오히려 크게 더 늘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론 기능이죠. 많이 얘기하는 추론 기능이 AI 모델이 더 높은 품질의 응답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 되겠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잠재적 답변을 더 확실하게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연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칩에 대한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AI 모델 기술이요.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더 확대되면 확대되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사용처가 더 늘어나고 결국 그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어는 것이 매체에서도 보고하는 것에 따르면 빅테크예요. 2025년 자본적 지출을 최근에 이제 3대, 4대 소위 빅테크들의 그 자본적 지출이 많이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3,350달러가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서 상향됐거든요. 그럼 기존 예상치보다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기존 예상치보다 16%나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젠스랑 얘기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용처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AI에 대해서 젠슨왕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이 같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다. 윈윈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 엔비디아가 좀 주말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알리바바는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국 기업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최근에 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네. 중국도 AI에 대한 투자를 이제 본격화하는 것 같고 또 중국 정부와의 또 관계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중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후광퉁에 정말 열풍이 불어들었던 게 벌써 우리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동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락은 엄청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들의 정책 신뢰성. 다만 이제 알리바바가 최근에 다시 움직이는 것은 아시겠지만 잭마 아닙니까? 그 오너가 공식 석상에서 살아났다가 사라졌다가 한 7, 8년 만에 이번에 공식 선상에 들어섰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있겠죠. 뭐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공산당 국가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AI에 대한 전 세계의 흐름들 아주 빠른 파악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있죠. 밸런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저희가 토대로 함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에게 작년만큼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M7 없이도 미증시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초격차의 해소가 올 한 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가 여러분들이 살 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 따로 안 드리더라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한 2년째 지금 2년 동안 소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매그7 주식이 엄청나게 달렸다라는 걸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표를 하나 딱 보여드리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2024년과 2025년 현재 수익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떤 수익률이냐면 작년 한 해 보면은요. 제일 왼쪽부터 보면 제일 위에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요. 지금 S&P 500 중에서 연간 수익률이 몇 등이었냐면 2등이었습니다. 바로 1등이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팔란티어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요. 메타가 24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500개 중에 몇 번째로 잘 나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마존도 여러분 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아마존도 58위를 했습니다. 알파벳이 54위. 애플도 뭐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알파벳도 500개 중에 113등을 했고요. 제일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500등 중에 233등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한 7, 8개가 지금 100등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도했다는 사실인데요. 오른쪽은 2025년의 흐름입니다. 이것도 금요일은 빼는 겁니다. 지금 목요일까지 흐름이 되겠는데요. 메타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최근에 약간 지난주 쉬기 시작하면서 18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S&P 500 중에서 1등도 500등 중에 19등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거가 엔비디아가 한 250등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벳도 378위, 테슬라는 지금 480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에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수익률로 보면 지금 오른쪽 다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 따르다가 주가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압도하는 종목들의 위치가 좀 바뀌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 증가율의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전 주식 투자에서 올해 크게 수익을 내긴 쉽지 않고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입니다. 작년인데요. M7년, 소위 매그7의 이익 증가율이 36%였는데요. 작년에 나머지 493개의 주식의 이익이 3%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도요, 분명히 이익 증가율은 더 높습니다만 16%와 9%로 차이가 초격차가 엄청나게 해소됐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는데 내년에 이게 더 줄어듭니다. 17에서 13%. 물론 이것들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주식들에 대한 비중을 여러분 늘리지 않으면 저는 주식시장에서 저는 스트레스 받을 길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응책은 뭐냐? 대응책은 너무나 쉽습니다. 보유 종목 수를 늘리시고요. 보유를 하고 있는 섹터를 늘려야 되겠고요. 아니면 테마를 보시면 관심 테마도 늘려야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메가캡, 정말 초대형 성장주도 다양하게 모아놓은 것이 메가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MGK라는 ETF가 있겠고요. 그 밖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테마를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 테마를 또 확산시킨 거가 테크비라는 ETF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아무리 좋아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종목수를 늘리는 그런 투자 자세가 2025년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M7 종목이 없었으면 굉장히 소외를 받았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바뀐 점을 저희가 올해 시작하자마자 초격차의 해소라는 것만 좀 기억하고 가시라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대안 전략은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그에 따른 ETF도 같이 함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대안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매도 주식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네, 뉴욕 증시가 크게 이제 물러나면서 과매도 주식에 좀 관심이 좀 반짝,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과매도 주식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걸도 찾고 많이 올라간 걸 팔거나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복잡한 기술적 분석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의미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하듯이 뭐 많이 떨어진 걸 찾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과매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거의 95%가 RSI, 상대 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대 강도가 30 이하 있는 거가 좀 과매도 권역에 진입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매수 의견이 많거나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높은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나온 표가 이 정도 한 10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데커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정도가 과매도 종목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매도 상태에 진입한 종목은 이들 종목 한번 좀 주목해보면서 스터디해 보십시오. 이항영의 월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